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단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새벽 2시 47분.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였습니다. 심박동 측정기의 날카로운 비프음이 고요한 정적을 찢어발기고 있었고 제 폐는 산소를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기 위해 처절하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폐혈성 쇼크. 의사들은 제 장기들이 하나둘씩 기능을 멈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곁에 앉아있는 아내 사라의 눈에 비친 것은 슬픔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지루하다는 듯 다리를 꼬고 앉아 틱톡 영상을 넘기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그녀의 미간은 짜증으로 찌푸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그녀에게는 그저 스마트폰 소리를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었을까요? 불과 3주 전만 해도 저는 제가 행복한 남편이라고 믿었습니다. 32살의 기계공학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라와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몸의 원인 모를 통증이 시작되고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은 오한이 들이닥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당연히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제발 좀 유난 떨지 마. 제이콥. 그냥 감기잖아. 땀에 젖어 시트를 적시는 저를 보며 그녀는 그저 타이레놀 하나를 던져주고는 벽을 보고 누워버렸습니다. 제가 숨이 가빠 말을 잇지 못할 때도 그녀는 제 얼굴조차 보지 않은 채 스마트폰 액정만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드라마 찍니? 나 내일 출근해야 해. 알아서 좀 해. 그 말이 제가 집에서 들은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저를 이 지옥 같은 병원으로 옮긴 것은 아내가 아니라 연락을 받고 45분을 달려온 제 여동생 알렉산드라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제 체온은 41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혈압은 위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조금만 늦었어도 손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매일 제 침대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지만 사라는 단 2번 얼굴을 비췄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병원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짜증이 난다는 불평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묻는 의사의 말에도 성의 없이 대답하며 인스타그램 피드를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 우리가 함께했던 6년의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철저히 버려졌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무관심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훨씬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죽음과 싸우며 동시에 잔인한 진실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의 끈이 가늘게 이어지던 그날 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라의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제가 아주 잘 아는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중 한 명인 사촌형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미소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던 사람이었죠. 그들이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때? 다니엘의 목소리에는 걱정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가벼운 흥미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사라는 지루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송장이나 다름없어. 신경 쓰지 마.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을 옆에 두고 그들이 나누는 말들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침대를 둘러싼 얇은 가림막 너머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박수 측정기는 여전히 불규칙하게 울리고 있었고 저는 숨을 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멸균된 공간에서 제 죽음이 임박한 이 순간의 말입니다. 그들의 비릿한 웃음소리와 살이 맞닿는 소리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폐혈증으로 약해진 제 심장을 터뜨릴 듯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제 눈앞에서 가장 추악한 연극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과 아내,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두 사람이 제 임종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위로 차가운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을 반드시 돌려주겠노라고, 저들을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가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병실을 나가는 그들의 가벼운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삶에 대한 처절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죽음은 이제 제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들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어두운 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이제 이전의 제이콥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뜬 제 앞에는 오직 처절하고도 완벽한 응징의 길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병실에서 시작된 비극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서막이 될지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시작된 복수의 불꽃은 이제 제 영혼을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육체는 폐혈성 쇼크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분노의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었죠. 의식의 끈이 가늘게 이어지는 그 모호한 경계선, 이른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무인지대, No Man's Land에 저는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기침 소리와 심박동 측정기의 날카로운 비프음만이 제가 아직 이 세상의 존재함을 알리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사촌형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지만 제 눈에는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채 속은 썩어가는 고깃덩어리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임종을 기다리며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 비극이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제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와 잠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 방울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죽어가는 동물을 관찰하는 듯한 호기심과 살아남은 자의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죠. 곧이어 제 아내 사라가 그의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제 위로 겹쳐지며 불길한 징조를 드리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고 확신한 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름 끼치는 대화는 제 날카로운 고막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믿기시나요? 병실이라는 가장 신성하고 정숙해야 할 공간이 배신의 무대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라가 다니엘의 팔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 얘 좀 봐. 정말 꼴이 말이 아니지. 의사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차피 시간 문제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은커녕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한 해방감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이콥, 이 녀석은 이제 끝났어. 그냥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는 시체일 뿐이야. 이런 녀석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사라. 그는 마치 제 죽음을 미리 축복이라도 하듯 사라의 허리를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사라는 다니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이제 곧 이 지겨운 생활도 청산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이콥은 처음부터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었잖아. 너무 고지식하고 따분했어. 주말마다 도서관이나 가고 공학 설계도나 보고 있는 남자랑 사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알아. 당신처럼 화끈하고 재미있는 사람을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에 박히는 독화살과 같았습니다. 6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그저 지겨운 시간으로 치부되는 순간 제가 쌓아온 모든 신뢰는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허물어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낼 미래를 생각하면 이 정도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녀의 웃음소리가 중환자실의 기계음 사이로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다니엘은 사라의 귓가에 대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농담을 던졌고 사라는 교태 섞인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침대 바로 앞에서 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그 경건한 장소에서 그들은 추잡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죽고 나면 보험금이랑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명의는 확실히 해둔 거 맞지? 다니엘의 질문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사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내 차지야. 당신이랑 같이 쓰려고 법률 서류까지 미리 다 알아봐 놨어. 당신은 그저 그 푸른색 머스탱 타고 나랑 떠날 준비나 해. 형,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목구멍은 마치 타오르는 모래를 한 움큼 삼킨 듯 뜨겁게 타들어갔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술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감옥에 갇힌 채 저는 그들의 배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잔인함은 어디까지일까요?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무력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주변을 살피더니 병상 머리맡에 걸린 푸른색 개인정보 보호용 커튼을 반쯤 쳤습니다. 아무도 안 오겠지. 누가 보면 곤란하잖아. 그의 물음에 사라는 유혹적인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간호사들은 방금 회진 돌고 나갔어. 중환자실이라 한동안은 안 올 거야. 게다가 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귀도 멀고 눈도 감겼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 말이 신호가 된 듯 두 사람은 제가 누워있는 바로 그 침대 옆에서 짐승 같은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도덕한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비치는 그들의 일그러진 그림자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불쾌한 소리, 절제되지 않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사라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신호음과 뒤섞여 기괴하고도 역겨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눈을 뜰 수 없었지만 감각만은 지독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가장 믿었던 사촌 형과 함께 제가 죽어가고 있는 바로 이 방에서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짓밟는 조직적인 살인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치욕과 수치심이 제 전신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저 죽어가는 관찰자가 되어 제 삶이 무참히 파괴되는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연의 밑바닥에서 무언가 강력한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들을 파멸시키겠다는 처절한 증오였습니다. 죽지 않겠다.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겠다. 저는 속으로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너희들이 꿈꾸는 그 미래를 가장 잔혹하게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여러분, 제가 이 상황에서 느꼈을 감정이 짐작가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끝나고 다니엘이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뻔뻔하게 내뱉었습니다. 정말 짜릿한데 죽어가는 녀석 옆에서 하니까 평소보다 더 흥분되는걸. 제이콥 고맙다. 덕분에 아주 즐거웠어. 사라는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빨리 나가자. 소독약 냄새랑 이 사람 숨소리가 섞여서 역겨워. 그들이 떠난 후 병실에는 다시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고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한 남자의 거친 호흡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의지는 기적처럼 육체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혈증의 독소는 여전히 제 장기를 갉아먹고 있었지만 복수라는 강력한 해독제가 제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흘렀습니다. 저는 매 순간 그들의 역겨운 몸짓과 비열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망 없다던 환자가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뒤 사라는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이콥, 깨어나줘서 고마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 차가운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지만 가까스로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가식적인 걱정을 얼굴에 들이운 채 병문을 왔습니다. 제이콥, 정말 다행이다. 네가 깨어나길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우리 다시 예전처럼 바비큐 파티도 해야지. 그의 위선적인 말투에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힘없는 환자처럼 연기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여전히 나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믿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복수가 더욱 완벽하고 고통스럽게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알렉산드라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 서서히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제 눈빛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사라는 제가 퇴원한 후에도 여전히 집안일보다는 쇼핑과 다니엘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에 열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중환자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 작업해야 할 것 같아. 저녁은 알렉산드라랑 먹어. 그녀가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제 안의 분노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의 차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복수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니엘의 그 화려한 생활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빚잔치. 사라가 가로채려 했던 내 평생의 노고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생토록 후회할 만큼 처참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정교하게 세웠습니다. 기계공학자로서의 제 분석력은 이제 배신자들을 파멸시키는 설계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무대 장치는 끝났습니다. 다니엘의 저 자신만만한 미소가 공포로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위해 영혼을 팔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촌형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제가 가졌던 마지막 자비는 병실의 그 푸른 커튼 뒤에서 이미 죽어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산된 응징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경계하세요.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조용히 다가옵니다. 며칠 후 저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한 채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가늘고 떨리게 그의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유지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답답해.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은데 같이 드라이브라도 갈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다니엘의 귀찮아하는 숨소리가 들렸지만 곧이어 그의 가식적인 친절함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제이콥. 형이 멋진 곳으로 데려가 줄게. 마침 내 푸른색 머스탱 새 차도 새로 했거든. 그는 자신이 어떤 지옥으로 자진해서 발을 들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번쩍이는 머스탱이 엔진 소리를 내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 차가 바로 내 오만의 무덤이 될 거야. 사라는 집에서 평온하게 와인을 마시며 제가 없는 미래를 축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복수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도심을 한참 벗어나 인적 드문 숲길로 향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이 나서 자신의 가짜 사업 계획과
새로 산 가짜 명품 시계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복수의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은 빨라졌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짜릿한 흥분이었죠. 숲 깊은 곳,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공터에 차가 멈췄습니다. 다니엘은 엔진을 끄고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경치 끝내주지. 여기서 좀 쉬면서 옛날 이야기나 하자고. 그는 차에서 내려 거만하게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휠체어 없이 천천히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제 모습에 경악하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너 걸을 수 있었어? 분명히 마비라고.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에 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너 눈빛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장난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사라랑 즐거웠어. 커튼 너머로 다 보이던데. 그 한마디에 다니엘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눈동자는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그의 뒤로 숲속에서 로만과 산티아고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미리 연락해둔 배신을 무엇보다 혐오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콥, 그게 내가 미쳤었나 봐. 사라가 먼저 유혹한 거라고. 그의 추악한 변명이 숲의 고요를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날 밤 들려오던 역겨운 신음소리만이 환청처럼 제 뇌리를 때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로만이 건네준 차가운 쇠지렛 대를 손에 쥐었습니다. 금속의 서늘한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순간 제 모든 신경이 복수를 위해 깨어났습니다. 형, 가족이라고 했지. 가족은 이런 짓 안 해. 다니엘은 비명을 지르며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돈 다 줄게. 차도 가져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서의 기회는 그들이 병실 커튼을 치던 순간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의 머스탱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아끼고 자랑하던 그 푸른색 괴물. 제가 죽어갈 때 그는 이 차의 가죽 시트 향기를 맡으며 좋아했겠죠. 저는 쇠지렛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앞유리를 내리쳤습니다.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비산하며 다니엘의 절규가 숲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보닛, 도어,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는 마치 제 찢어진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거짓된 명예와 얄팍한 자존심, 그리고 그의 영혼까지 하나하나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집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사라의 차례입니다. 그녀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지옥을 선물할 것입니다. 복수의 연극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에 접어들었고 저는 이 잔혹한 드라마의 완벽한 연출자이자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배신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 삶을 다시 찾게 되는지 말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을 눌러 이 복수의 결말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 마지막 응징의 힘이 됩니다. 사라, 기다려. 이제 내 차례야. 중환자실이라는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기적이었지만 제 영혼은 이미 그날 밤 커튼 너머의 진실을 목격하며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사라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부축했지만 그 손길은 마치 독사가 피부 위를 지나가는 듯 소름 끼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저를 거실 소파 위로 거의 던지다시피 내팽개쳤습니다. 마치 고장나서 반품된 가전제품을 다루는 듯한
그 무심한 태도. 난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제이콥. 필요한 게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마비된 척하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사라는 제 상태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볼 때 그녀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소파에 던져진 제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근육은 빠져나가 뼈만 남았고 오른쪽 다리는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척 늘어뜨려야 했습니다. 사라는 제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는 향수를 뿌리더군요.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배고프면 식탁 위에 배달 음식 남은 거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아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나러 가는 사람이 제 사촌형 다니엘이라는 것을요.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소파 밑에 숨겨두었던 예비용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가장 먼저 로만에게 연락했습니다. 로만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천재적인 해커이자 제 가장 친밀한 친구였죠. 그는 제가 겪은 일을 듣고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기꺼이 제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제이콥,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 배신자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줄게. 내가 내 그림자가 되어줄게. 로만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고 사라와 다니엘의 스마트폰, 클라우드 계정,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소리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공동 예금을 인출해 내 사촌형의 카드 빚을 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뜨는 숫자들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로만이 밝혀낸 사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추악했습니다. 사라는 이미 1년 전부터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를 야금야금 빼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자금 세탁을 거쳐 그 돈은 고스란히 다니엘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그들은 제 돈으로 호화로운 호텔바를 전전하고 명품을 휘두르며 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만이 보내준 텍스트 메시지 중 하나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콥, 저 자식. 병원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살아 돌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다니엘의 메시지에 사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다 끝날 거야. 그 재산 다 우리 거니까. 특히 다니엘이라는 인간의 허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수입도 일정치 않으면서 오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금리 높은 할부로 푸른색 머스탱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차가 다니엘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 그 자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 머스탱이 다니엘의 아킬레스건이야. 제이콥, 지갑은 텅 비어 있으면서 차광택 내는 데만 미쳐있는 놈이지. 이걸 무너뜨리면 그 인간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지. 다니엘은 매일같이 자신의 SNS에 그 머스탱 사진을 올리며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제 아내가 빼돌린 돈으로 기름값을 내고 있으면서 말이죠. 복수를 위한 물리적 준비는 여동생 알렉산드라가 도왔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켰던 가족입니다. 그녀는 제가 사라 몰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동선을 짰습니다. 사라는 제가 하루 종일 소파에 박혀 신음이나 하는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매일 오전 치밀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사라는 회사 업무를 핑계로 다니엘을 만나러 나갔고 그 틈을 타 저는 재활 전문가인 말릭을 만났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집 주변에 고성능 CCTV와 도청 장치를 설치해 사라의 귀가 시간을 초 단위로 체크했습니다. 말릭은 제 상태를 보며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육 위축이 심합니다. 이 정도 의지라면 금방 회복하겠지만 과정은 지옥 같을 겁니다. 통증이 심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매일 수천 번씩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병실 커튼 너머로 들리던 그들의 신음소리와 역겨운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혐오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재활 도중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바닥에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비웃으며 제 재산을 가로챌 생각을 할 때마다 제 신경계는 분노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제가 체력을 회복하는 동안 사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의 또 다른 음모를 찾아냈습니다. 사라는 부모님인 올브라이트 부부에게 제가 우울증에 걸려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더군요. 심지어 제가 폭력성을 보인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했습니다. 장인어른인 레너드는 저에게 우리 딸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기운 차리게나 자네 때문에 사라가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네 라는 냉소적인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남편을 죽음 문턱에 버려두고 불륜을 저지르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라니. 하지만 저는 철저히 숨을 죽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TV를 바라보며 사라가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한심한 낙오자라고 확신하면 할수록 제 계획은 더욱 완벽해질 테니까요. 어느 날은 사라는 제 앞에서 대놓고 다니엘과 전화를 했습니다. 응, 지금 거실에 있어. 그냥 누워만 있어. 가끔 말 시키면 웅얼거리기만 해. 응, 돈은 내일 보낼게. 머스탱 휠 바꾼다고 제 눈앞에서 제 돈으로 내연남의 차 부품을 바꿔주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그녀를 보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마비된 환자처럼 침을 흘리는 신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굴욕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내가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로마는 다니엘이 최근 불법적인 사금융에 손을 댔다는 정보까지 찾아냈습니다. 다니엘의 머스탱은 이미 압류 직전의 상태였고 그는 사라를 닥달해 더 큰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듯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그 자식 언제 죽는 거야? 보험금은 언제 나오는 거냐고. 돈이 급하단 말이야. 로만이 도청한 통화 내용에서 다니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는 차갑게 대꾸했죠. 거의 다 됐어. 지금도 산송장처럼 누워만 있어. 음식에 조금씩 약을 섞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그녀는 저를 천천히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복수를 향한 차가운 엔진처럼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그들을 벼랑 끝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고 차갑게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목을 조여가는 과정이죠. 저는 말리과의 비밀 훈련 덕분에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사라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음식을 바닥에 쏟아 그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향해 이 쓸모없는 짐승이라고 소리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너희의 몰락이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다니엘의 머스탱이 주차된 위치와 그의 이동 경로를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로마는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그의 위치를 제 스마트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또한 사라가 제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들고 있더군요. 정말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제가 이미 모든 법적 권한을 알렉산드라에게 위임했고 그녀가 빼돌린 돈의 흐름과 위조, 서류의 제작 과정까지 모두 고화질 카메라로 확보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남자의 불행한 사연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요.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잔인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가족이니까,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고 있는 배신의 징후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금 당장 저처럼 기록을 시작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만이 법정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변을 점검하세요. 혹시 이상한 낌새를 챈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경계해야 할 신호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D-Day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에게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자금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저에게 있는 것처럼 연기할 생각이었죠. 형, 나 사실 따로 모아둔 비자금이 좀 있는데 금고 번호를 잊어버렸어. 형이 좀 도와줄래? 사라 몰래 형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 한마디면 다니엘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은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 게 뻔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머스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지요. 그의 머스탱이 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마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레더군요. 복수는 인내의 산물입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소파에 갇힌 환자 노릇을 하며 저들의 추악한 본성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사라의 화려한 SNS 포스팅 뒤에 숨겨진 제 피땀 어린 돈, 다니엘의 당당한 모습 뒤에 숨겨진 추잡한 빚더미, 저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폭발시킬 뇌관을 손에 쥐었습니다. 로마는 마지막 선물로 다니엘의 머스탱 엔진 관리 시스템에 원격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어두었습니다. 이제 버튼 하나면 그 차는 도로 위에서 멈춰서는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늑대가 양의 가죽을 벗어 던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비명이 숲속의 정적을 깨뜨릴 그 순간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재산 분할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응징이 필요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제 갑자의 위치에서 저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배신에 직면했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대신 더 차가워지세요. 계획을 세우고 조력자를 찾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복수는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니엘의 그 잘난 머스탱이 제 눈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지, 그리고 사라의 그 오만한 얼굴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공포로 일그러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빼앗긴 인생을 되찾는 한 남자의 처절한 투쟁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간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치밀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저들의 파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세요. 놓치면 후회할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 저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실로 나갑니다. 연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 제 입가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집니다. 여러분, 곧 돌아오겠습니다. 제 복수의 피날레를 지켜봐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의 톱니바퀴가 드디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파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사촌형 다니엘과 아내 사라가 제 등 뒤에서 나누는 추악한 미러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사냥꾼이 될 시간입니다. 저는 다니엘에게 아주 거절하기 힘든 미끼를 던졌습니다. 형, 사실 사라 몰래 숨겨둔 비자금이 좀 있어. 금고 위치를 알려줄 테니 나랑 같이 가서 좀 확인해 줄래? 몸이 안 좋아서 혼자서는 무리거든. 탐욕에 눈이 먼 다니엘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그 푸른색 머스탱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배신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상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는 오만함입니다. 다니엘은 드라이브를 하는 내내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이콥, 역시 넌 나밖에 없구나. 사라한테는 비밀로 할게. 그 돈만 있으면 내 머스탱 튜닝도 끝내고 새로운 투자도 시작할 수 있어. 그는 운전석에서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미 그의 파멸을 위해 로만과 산티아고를 숲속 깊은 곳에 매복시켜 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숲속 공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로만과 산티아고가 SUV를 몰고 나타나 머스탱의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니엘은 당황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이, 뭐야, 사고라도 난 거야. 누가 길을 이따위로 막아. 그가 투덜거리며 차문을 열었을 때 저는 휠체어 없이 두 발로 당당히 지면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너 걸을 수 있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로만이 건네준 묵직한 쇠지렛대 크로바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제 혈관에는 뜨거운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형, 병실에서 재미있었어. 제가 던진 이 한마디에 다니엘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이콥. 난 그냥 널 걱정해서. 그의 비굴한 변명은 숲의 고요함을 더럽힐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천천히 머스탱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니엘이 목숨보다 아끼던 그 푸른색 머스탱. 제가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싸울 때 그는 제 돈으로 이 차의 타이어를 갈고 시트를 닦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했어. 나보다, 내 목숨보다. 제 질문과 동시에 쇠지렛대가 허공을 가르며 암유리를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비산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명을 지르며 제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이콥, 그 차는 건드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사라가 먼저 유혹한 거야. 난 그냥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쇠지렛대가 차체를 타격할 때마다 둔탁한 금속음이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박살나고 보닛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다니엘은 차가 망가질 때마다 마치 자신의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그 상실감과 고통은 제가 병실 커튼 너머로 느꼈던 배신감의 만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그러진 머스탱을 배경으로 다니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실어 그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짓밟은 대가고 이건 내 신뢰를 비웃은 대가야. 숲속의 어둠 속에서 다니엘의 신음소리와 쇠지렛대가 철판을 찢는 소리가 기괴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만과 산티아고는 차가운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게 경계를 섰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화려한 사촌형이 아니라 진흙탕을 구르는 가련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제발 살려줘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지막 일격으로 사이드미러까지 걷어찬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쇠지렛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니엘은 박살난 자신의 차 옆에서 정신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형, 넌 이제 시작이야. 차는 고칠 수 있겠지만 네가 저지른 짓은 절대 고쳐지지 않을 거야.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차처럼 내 인생도 이제 고철 덩어리일 뿐이야. 저는 그에게 사라의 이름이 적힌 서류 뭉치를 던져주었습니다.
거기엔 그동안 그들이 빼돌린 자금의 증거와 도청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며 절망의 군эт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요. 때로는 악에게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함으로써 깨달음을 줘야 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머스탱을 잃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신뢰와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단호해지십시오. 침묵은 배신을 키우는 양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그런 쓰레기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숲속에서의 혈투는 끝났습니다. 다니엘은 이곳에 버려진 채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우아하게 저녁을 준비하며 제 죽음 이후의 삶을 꿈꾸고 있을 사라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곧 자신의 가장 친밀한 공범자가 어떻게 파멸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로만의 SUV에 올라타며 차갑게 식어버린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내여, 남편이 드디어 당신에게 줄 선물을 들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배신자에게 내리는 정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광기 어린 복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숲속에서 들리던 그 강철의 비명소리는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사라와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미소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복수의 에너지가 아닌 나를 찾는 에너지로 바꾸십시오. 저처럼 말입니다. 이 복수극의 끝에 제가 무엇을 얻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처절한 복수극의 피날레를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라, 이제 당신 차례야.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자유를 내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선물해 줄 테니까 복수는 차가울 때 가장 맛있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그 차가운 만찬을 즐기러 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그때보다 훨씬 선명하고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라는 소파에 앉아 제가 처음 쓰러졌던 날처럼 무심하게 스마트폰 액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숲에서 바람 좀 쐬니까 기운이 나나봐. 다니엘은 어디 가고 혼자 와. 그녀의 목소리에는 귀찮음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커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사라는 그제야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또 무슨 건강보조제 광고라도 가져온 거야? 그녀가 짜증스럽게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맨 앞장에는 선명하게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뒤로는 그녀가 중환자실 가림막 뒤에서 다니엘과 나누었던 대화, 녹취록과 로만이 수집한 외에도 현장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이콥, 너 설명할 필요 없어. 당신이 내가 죽어가길 기다리며 내 사촌과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만큼 낮고 차가웠습니다. 사라는 당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다니엘이 강제로 그런 거라고. 난 당신이 걱정돼서 너무 힘들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던 거야. 가증스러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안락한 생활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해 위자료 청구는 안 하겠지만 당신은 이 집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몸만 나가게 될 거야. 공동예금에서 빼돌린 돈은 이미 내가 법적으로 동결해뒀어. 사라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못해. 절대 서명 안 해. 그녀의 오만함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켜서 올브라이트 가족 단톡방과 그녀가 다니는 회사의 게시판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명 안 해도 좋아. 그럼 이 사진과 녹취록은 5분 뒤에 당신 부모님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송될 거야.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고상한 평판이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히는 꼴을 보고 싶다면 계속 버텨봐. 사라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올브라이트 가문의 명성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류 위로 그녀의 서명이 휘갈겨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내던지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알던 멍청한 제이콥은 어디 갔어? 저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중환자실에서 죽여버렸잖아. 그 커튼 뒤에서 저는 서류를 챙겨들고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맑은 저녁 공기가 제 폐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병실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그 공기였습니다. 제 다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고 제 마음은 더 이상 배신의 상처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사라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친절하고 순진했던 제이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냉혈한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를 옥죄던 배신의 사슬을 끊어냈고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회색빛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찾았습니다.